비켜. 나 좀 가야 한다니까. 전라도 산골 포도밭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주인의 곁을 지켜온 황소가 눈물을 흘리며 흥분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농부는 처음 보는 황소의 행동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한 성격이던 녀석이 갑자기 대문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어둡게 드리웠고 바람은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기운. 농부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황소는 더욱 격렬하게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농부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전라도 곡성 근처 구불구불한 산자락을 따라 펼쳐진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면 이슬 맺힌 포도송이들이 영롱하게 빛을 반사하곤 했죠. 이곳에서 70평생을 농사와 함께 살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길이었습니다. 상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흙을 만지고 호미를 쥐고 포도나무를 다듬으며 살아온 흔적이 손등 가득 새겨져 있었죠.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게 익어 있었고 이마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흙을 사랑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상길에게는 외동딸 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몇 해 전 도시로 시집을 갔습니다. 사위 준호는 도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상길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가끔 전화가 오면 정희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느껴질 때마다 상길은 안도했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상길의 곁을 진정으로 지켜준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황소 복동이었습니다. 상길과 복동이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상길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상길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포도밭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상길은 포도밭 끝자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약하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도랑에 빠진 어린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지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어미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송아지였습니다. 이런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상길은 송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송아지는 떨고 있었고 상길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상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이 그 작은 생명 속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죠. 상길은 송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여물을 주고 외양간에 자리를 마련했죠. 송아지는 며칠간 힘들어했지만 상길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송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상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이 들어오는구나. 그래, 내 이름은 복동이다. 우리 둘 다 외로웠지만 이제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지켜주자. 그날부터 상길과 복동이는 서로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를 돌보며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났고 복동이는 상길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복동이는 어느새 당당한 황소가 되었고 상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죠. 복동이는 수확철이면 포도 상자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왕복하며 무거운 짐을 날랐죠. 비탈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더운 여름날에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장작을 실은 리어카카를 끌어 집까지 운반했습니다. 상길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복동이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외양간으로 가서 복동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물을 주고 등을 쓰다듬으며 오늘 할 일에 대해 중얼거리곤 했죠. 복동이는 상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큰 눈을 깜빡이며 반응했습니다. 그 눈빛은 언제나 온화하고 충직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밭 한번 돌아보고 오후엔 포도가지 좀 쳐야겠어. 복동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상길이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하면 복동이는 코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알겠어요. 주인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이런 대화는 매일 아침 이어졌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상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포도밭은 상길의 자랑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갖고 온 땅이었고 상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포도를 길렀습니다. 땅은 상길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는 그의 땀과 정성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고 상길은 그 포도를 수확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땅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거야. 내가 평생 지켜온 곳이고 복동이도 함께 일군 곳이지. 상길은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고 상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히 여겼죠. 저녁이 되면 상길은 복동이와 함께 외양간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석양빛이 포도밭을 붉게 물들이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올 때면 상길은 복동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둘이 참 오래 함께했지. 20년이나 됐네. 내가 없었으면 난 혼자 못 견뎠을 거야. 내가 나를 살렸어, 복동아. 복동이는 상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없는 위로와 동행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동이 역시 구해준 상길에게 평생의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상길과 복동이 그리고 포도밭. 이 세 가지가 상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큰 변화도 없었지만 상길은 만족했습니다. 정의가 건강하고 포도밭이 풍성하며 복동이가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는 언제나 예고 없는 폭풍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상길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삶을 뒤흔들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상길은 포도밭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나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땀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사위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상길이 전화를 받자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상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희가 어쨌나? 정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상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동딸 정희가 쓰러졌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무슨 병인가?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아버님, 돈이 급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상길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그런 큰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도 몇백만 원 정도였고 당장 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내가 어디서? 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을 살려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밭을 담보로 잡으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도밭을 담보로? 상길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평생 지켜온 땅이었죠. 그 땅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포도밭을 담보로? 네, 아버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상길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목숨과 포도밭.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땅을 지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내가 알아보겠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은행 직원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포도밭을 뛰어다니던 정희, 웃으며 포도를 따먹던 정희, 시집가던 날 눈물 흘리던 정희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너를 지켜야지. 땅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살아야지. 상길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동이가 있는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이는 상길을 보자 반갑게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복동이는 상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두운 기운이 느껴졌죠. 복동아. 상길은 복동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상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아프대. 수술을 해야 한대. 돈이 필요해. 포도밭을 담보로 잡아야 해. 복동이는 상길의 말을 듣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큰 눈이 상길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동이도 상길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포도밭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내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하죠. 포도 농사만으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만약 못 갚으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숨 앞에서 그런 계산이 무슨 소용일까요? 상길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희를 살려야 한다고요. 땅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상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외양간으로 가서 복동이에게 여물을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평소와 달리 여물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듯 발을 구르고 상길을 자꾸 쳐다보았죠. 복동아,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상길이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준호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길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이었고 눈빛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상길은 물었습니다. 정희는 어떤가? 수술은 언제 하나? 아, 네. 정희는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상길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딸 걱정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습니다. 상길은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기에 어려운 한자나 법률 용어는 알 수 없었죠.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면 5천만 원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상길은 도장을 꺼내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무언가가 외양간 문을 박차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외양간 문을 힘껏 들이받았습니다. 낡은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고 복동이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동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게 왜 저래? 준호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는 눈을 부릅뜨고 뿔을 세우며 준호와 은행 직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낮고 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음매에 그 소리는 경고였습니다. 위험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상길은 서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길이 다가가자 복동이는 상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주인님, 이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의 거친 숨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복동이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대문 앞을 막아서며 준호와 은행 직원을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복동아, 왜 그러니? 비켜라. 상길이 복동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동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지켰죠. 발을 구르며 코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동이의 눈에서는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상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 저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남자도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쳐다보았죠. 이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평소엔 이런 적이 없는데. 상길은 복동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의 몸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복동이는 상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저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정의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준호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상길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딸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20년 동안 상길을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상길의 편이었고 위험을 감지하면 먼저 알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여름 태풍이 오기 전날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기상청 예보에도 비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그날 아침부터 불안해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고 계속 울음소리를 냈죠. 산길은 이상하다 싶어 포도를 미리 수확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복동이가 아니었다면 포도를 모두 잃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기꾼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다며 노인들을 속이려던 자였죠. 그 사람이 산길의 집에 들어오려 할 때 복동이가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며칠 뒤 사기꾼으로 밝혀져 경찰에 잡혔습니다. 복동이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산길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산길을 지켰습니다. 지금 복동이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뭘 알고 있니? 산길이 복동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산길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호 쪽을 돌아보며 뿔을 치켜 세웠습니다. 명확한 거부의 신호였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정의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산길은 준호의 표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위독하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함과 초조함은 있었지만 슬픔이나 걱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준호, 자네 지금 얼굴이 왜 그런가? 산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정이 걱정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정의 상태를 직접 물어봐야겠네. 산길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남자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버님. 지금 정희는 수술 준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 전화하면 되지 않나? 산길이 전화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준호가 다가와 산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준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그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동이가 즉시 산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길과 준호 사이를 완전히 차단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건가? 산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복동이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처음일세. 이 녀석은 20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산길은 복동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태도도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의 모습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정의를 살리려고. 그럼 내가 직접 병원에 가보겠네. 정의 얼굴을 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봐야겠어. 산길의 단호한 말에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남자가 준호를 쳐다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뭔가 작전이 틀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아버님,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준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복동이가 앞발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땅을 내리찍으며 위협하는 자세였습니다. 음매에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의 소가. 준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공손한 사위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산길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복동이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요. 당신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상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와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상길 앞을 지키며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와 은행 직원이라던 남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표정이었죠. 복동이는 여전히 상길 앞을 지키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길은 두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소? 당장 나가시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참았던 화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유지하던 점잖은 사위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의를 생각해서라도 정의 타령은 그만하시오. 당신 말이 진짜라면 내가 병원에 전화하는 걸 왜 막았소? 상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거리를 찾는 듯 했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던 남자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포도밭을 담보로 잡으면 좋은 기회? 내 땅을 빼앗으려는 게 좋은 기회란 말이오? 상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포도밭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병은 핑계였고 급한 마음을 이용해 땅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준호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돌변한 표정으로 상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고집센 늙은이가 그냥 순순히 도장만 찍으면 될걸. 준호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상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예의 바르던 사위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가 더욱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발로 땅을 쿵쿵 구르며 경고했습니다. 이놈의 소 때문에 일이 꼬였잖아. 준호가 화를 복동이에게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담장 옆에 놓인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돌을 복동이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이놈, 비켜. 안 돼. 상길이 소리치며 준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복동이를 향해 날아가려던 돌은 상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상길이 비틀거렸고 복동이가 재빨리 상길을 받쳐주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목에 매달리듯 몸을 의지했습니다. 당신 미쳤소? 복동이한테 돌을 던지다니. 상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복동이를 해치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축 주제의 주인 일을 방해하면 맞아야죠. 준호가 또 다른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돌이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 앞을 완전히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복동이한테 손대지 못해. 상길의 외침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복동이를, 자신을 살려준 복동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준호는 돌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상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라던 남자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둬. 일이 커지면 곤란해. 남자의 말에 준호는 억지로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상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실 거예요. 손해? 내가 무슨 손해를 본단 말이오?
이 땅 곧 개발됩니다.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지금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엔 헐값에 넘어갈 겁니다. 준호의 말에 상길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을 헐값에 가로채려 한 것이었죠. 담보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땅 문서를 손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핑계로 삼았구만. 딸이 죽어간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의는 멀쩡합니다. 감기 기운만 조금 있을 뿐이죠. 하지만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딸 걱정에 정신 없으실 테니까요. 준호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동딸을 미끼로 사용했다니 이보다 더한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당연히 모르죠. 정의는 순진해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준호의 태도는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인식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식이었죠. 이 파렴치한 놈, 내 딸한테서 당장 떨어지시오. 상길이 소리쳤습니다. 복동이도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음매에 둘의 외침이 겹쳐지며 마당을 진동시켰습니다. 떨어지라고요? 그건 정의가 결정할 일 아닙니까? 아버님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준호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상길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이런 인간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의한테 전화하겠소.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알려줄 거요. 상길이 휴대전화를 꺼내자 준호가 다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복동이는 거대한 몸으로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준호는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이놈의 소가. 준호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던 남자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둘은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동이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올 겁니다. 준호가 협박하듯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대문을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곧 멀어져 갔습니다. 상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동이가 상길 곁에 다가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다리를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내가 옳았어. 내가 나를 또 구했구나. 복동이는 상길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와 남자가 떠난 후 마당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상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상길의 어깨를 코로 살짝 밀었습니다. 일어나라는 신호였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목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복동이가 받쳐주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복동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상길은 복동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상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와 함께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상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딸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남편의 본색을 알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야 했습니다. 정희가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상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정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아버지? 정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희야,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정희는 금방 아버지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상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너 건강하지? 네, 저요? 당연히 건강하죠. 왜 그러세요? 아프거나 한 데는 없고 병원에 간다거나 그런 거 없지?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이상한 말 들으셨어요? 상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희도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상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준호가 여기 왔었다.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준호가요? 무슨 일로요? 내가 쓰러졌다고 했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포도밭을 담보로 잡으면 된다고 그러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멀쩡해요. 아무데도 안 아파요. 수술이라니 그런 거 없어요. 상길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희의 입에서 직접 듣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팔아 장인을 속이려 했던 겁니다. 그럴 줄 알았다. 복동이가 먼저 알아챘어. 그 녀석이 아니었으면 난 속아 넘어갔을 거야. 복동이가요? 그래. 준호가 왔을 때 복동이가 난리를 쳤어. 대문을 막고 울부짖고 내 앞을 가로막았지.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희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어적인 어조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준호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급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상길은 딸의 반응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오해가 아니야. 준호가 직접 말했어. 내가 멀쩡하다고. 나를 속인 거라고 인정했단다. 그래도 준호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상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야, 준호가 복동이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어. 복동이가 방해한다고. 내가 막아서지 않았으면 복동이가 다쳤을 거야. 뭐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물을 해치려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야기를 했어. 이 땅에 곧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미리 땅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야. 내 이름을 팔아서 말이다. 정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가느다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준호가 요즘 이상했어요. 돈 이야기만 하고 투자한다고 큰 돈을 썼는데 다 날렸대요. 빚쟁이들한테 전화도 자주 오고요. 그래서 내 땅을 노린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라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희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해. 준호는 너를 이용한 거야.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니? 하지만 정희야, 아빠 말 잘 들어봐라. 준호는 오늘 내 눈앞에서 본색을 다 드러냈어. 욕설도 하고 폭력도 쓰려 했어. 그런 사람이 너한테는 착하게 굴겠니? 정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상길은 기다렸습니다. 딸이 스스로 판단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준호가 저한테도 화를 낸 적 있어요. 돈 문제로 싸울 때요.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무서웠어요. 상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준호는 정희에게도 본색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 겁니다. 정희야, 집 나와. 더 늦기 전에. 아버지, 아빠가 지켜줄게. 복동이도 있고 우리 셋이서 살면 돼. 정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짐 싸서 내려갈게요. 시간 좀 주세요. 정리할 게 있어요. 그래, 천천히 해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은 후 상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상길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정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도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상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복동아, 정희가 괜찮을까? 상길은 외양간에서 복동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동이는 여물을 먹다 말고 상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동이 역시 정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길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 한 대가 대문 앞에 섰고 정희가 내렸습니다. 큰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상길이 달려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말없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상길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동이가 외양간에서 나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동아, 오랜만이야. 내가 아버지를 지켜줬다며? 정희가 복동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복동이는 조용히 정희를 받아주었습니다. 코로 정희의 손을 살짝 밀며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상길과 정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지난 사흘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받고 준호를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따져 물으려고요. 그래서 준호는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제가 오늘 일에 대해 물으니까 처음엔 시치미를 뗐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도우려고 한 거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길은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정희야. 준호가 말했어요. 빚이 많다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대요. 저한테는 나중에 말하려고 했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다고요. 상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정희 앞에서 참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건 사기라고,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그랬더니 준호가 비웃더라고요. 늙은이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렵냐고.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길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쌌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했죠. 준호는 말렸어요. 나가면 후회할 거라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잘했어, 정희야. 잘 나왔어. 상길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길은 일찍 일어나 포도밭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죠. 올해도 풍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상길은 포도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땅을 지켜냈구나. 복동이 덕분이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울어서인지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평화로운 땅이었네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그래,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곳이야. 너한테도 물려줄 거야. 정희는 포도송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서 같이 일할게요. 농사 배우고 싶어요. 상길은 놀라 정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정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은 이제 지저워요. 여기서 아버지랑 복동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상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길과 정희는 함께 포도밭 일을 했습니다. 정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길과 정희가 밖으로 나가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 나와.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상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장인어른, 정희 데리러 왔습니다. 정희는 내 아내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닐 거요. 이혼할 거니까.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위협하는 자세였습니다. 장인어른, 좋게 말할 때 정희를 보내세요. 안 그러면. 준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동이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복동이는 준호 일행 앞을 막아섰습니다. 음매에. 복동이의 울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이 소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건장한 남자 2명도 복동이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복동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상길이 복동이 옆에 섰습니다. 정희도 아버지 옆으로 나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준호 일행을 마주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상길과 정희의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당신들 당장 나가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요. 상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를 갈며 상길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위협적인 자세와 상길과 정희의 굳건한 모습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올 겁니다. 준호가 협박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남자들도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자 상길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복동이가 있으니까. 복동이는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복동아. 또 우리를 지켜줬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상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길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동이는 외양간 앞에서 잠들지 않고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길과 정희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이도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외양간 앞을 서성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길은 우체부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길은 우체부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가처분 신청서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정희와의 혼인 관계를 근거로 포도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길은 서류를 여러 번 읽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도 서류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법적으로 포도밭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저랑 결혼했으니까 재산 분할 권리가 있다고요. 뭐, 그게 말이 되나? 상길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준호는 법을 이용해서 포도밭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엔 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의의 제안에 상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쓴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상길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았고 포도 농사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길과 정희는 곡성군민회관 건물 2층에 위치했던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준호 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포도밭은 상길 씨의 고유 재산이고 정혜 씨와 준호 씨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이나 이 불안한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국엔 이기실 겁니다. 법은 정의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상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법이 정의롭다 해도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길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다니.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죠. 둘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동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동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복동이는 상길의 손을 코로 밀며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상길은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길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늦게 차 한 대가 포도밭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과 달랐습니다.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오랜만입니다.
준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길은 경계의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서류는 받으셨죠? 제 변호사가 곧 연락할 겁니다. 소송은 제가 이길 겁니다. 준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이 이길 리 없소. 이 땅은 내 땅이고 당신은 아무 권리가 없어.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죠.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상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포도밭의 3분의 1만 제게 넘기세요. 그러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6개월, 1년씩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협상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길에게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땅의 일부를 내놓지 않으면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단 한 평도 당신한테 넘길 수 없소. 상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장인어른.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 순간 복동이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복동이는 준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불을 치켜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협했습니다. 음매에 복동이의 울음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준호를 몰아붙였습니다. 준호는 차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이놈의 소, 죽여버릴 거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더욱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습니다. 복동이는 차를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소 좀 어떻게 해요? 준호가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상길은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이리 와. 하지만 복동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 주변에서 꿈적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동이는 그제야 물러섰습니다. 봐요. 이게 폭력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준호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차는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복동이는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복동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아, 괜찮아. 내가 우리를 지켰어. 고맙다. 복동이는 상길의 품에서 커다란 눈망울을 끔벅이는데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가 밖으로 나와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복동이, 우리 꼭 이겨내요.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정희가 다가와 아버지와 복동이를 함께 안았습니다. 세 식구가 포옹했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길은 복동이와 함께 포도밭을 거닐었습니다. 석양빛이 포도송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동아, 이 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 충직한 마음처럼 나도 끝까지 싸울 거야.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포도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 땀과 눈물로 일군 땅,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온 땅. 이 땅은 결코 사위 위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송은 계속되었고 상길과 정희는 법원을 오가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끈질겼습니다. 온갖 서류를 들이밀며 포도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준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도밭은 상길의 고유 재산이었고 준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준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준호가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길과 정희는 법원 밖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정희야. 우리가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준호는 항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상길과 마주친 준호는 도끼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소할 겁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상길은 준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복동이와 정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시오.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요. 당신은 이길 수 없어. 준호는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상길이 준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정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의 채권자들이 준호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호는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항소는 제기되지 않았고 소송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빚에 쫓겨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상길과 정희는 포도밭을 지켜냈습니다. 정희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정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정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시간으로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길과 정희는 함께 포도밭을 가꾸었습니다. 복동이도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포도 상자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때로는 그저 포도밭을 거닐며 상길과 정희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두에게 공평했습니다. 복동이도 늙어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일해온 복동이는 어느새 노쇠해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상길은 복동이가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저 외양간에서 편히 쉬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상길이 외양간으로 갔을 때 복동이는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길은 급히 복동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아, 괜찮니? 복동이는 상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상길의 손을 코로 살짝 밀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복동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를 살렸어. 내가 우리를 지켰어. 복동이는 상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가족이, 은인이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도 달려와 복동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복동이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복동이는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충직하고 온순한 소였고 상길을 평생 지킨 친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포도밭 언덕에 복동이를 묻어주었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희가 글을 썼습니다. 이곳에 주인과 농장을 지킨 든든한 황소 복동이가 잠들다. 상길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어라, 복동아. 내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어.
내 마음을 평생 잊지 않을게. 그의 가을, 포도는 풍년이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는 햇살에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상길과 정희는 첫 포도송이를 따서 복동이의 무덤 앞에 바쳤습니다. 해마다 이어질 의식이었습니다. 복동아, 올해도 풍년이야. 내가 지켜준 이 땅에서 또 좋은 포도가 열렸어. 상길은 무덤 앞에 앉아 복동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도랑에서 구해준 날, 함께 일했던 날들, 준호를 막아섰던 용감한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정희는 포도밭을 물려받았습니다. 상길은 정희에게 농사를 가르쳤고 정희는 훌륭한 농부가 되어갔습니다. 둘은 함께 땅을 일구고 포도를 키우고 수확했습니다. 복동이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이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상길은 여전히 매일 아침 복동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복동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동아, 오늘도 좋은 날씨구나. 정희가 잘하고 있어. 내가 지켜준 이 땅을 정희가 잘 가꾸고 있어. 어느 날 정희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상길은 청년을 복동이의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복동이야. 이 땅도 지켜줬지. 내가 정희를 사랑한다면 이 땅도 사랑해야 해. 그리고 복동이처럼 믿음직해야 해. 청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 땅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상길은 안심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정희는 재혼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상길은 손주를 안고 복동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복동아, 봐라. 우리 손주야. 내가 지켜준 덕분에 이 아이가 태어났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손주는 무덤 옆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포도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명은 이어지고 사랑도 이어졌습니다. 복동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상길은 저녁마다 복동이의 무덤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포도밭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복동아, 내가 가르쳐줬어. 진정한 사랑은 지키는 거라는 걸. 목숨 걸고 지키는 거라는 걸. 내가 그걸 보여줬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포도 잎사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복동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 저도 사랑했습니다. 상길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동이와 함께한 시간, 복동이가 지켜준 삶, 복동이가 남긴 사랑.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해는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상길은 복동이의 무덤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자거라, 복동아. 내 친구, 내 은인, 내 가족. 언젠가 다시 만나자. 포도밭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길과 정희,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복동이는 비록 떠났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이곳에 남았습니다. 믿음직직함, 용기, 그리고 사랑. 그것이 복동이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